아주머니 오늘도 밤 늦게까지 하시네요. 이 시간엔 혼자 마감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식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었어요. 하루가 한 번 더 늘어난 것처럼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저는 거의 혼자 키웠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죠. 남편은 술이 문제였고 결국 술 때문에 먼저 갔어요. 사람들은 이제 좀 나아지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마감까지 붙잡고 사는 게 아직도 제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회식하러 몇 번이고 오던 그 남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말을 많이 거는 사람도 아닌데 꼭 제가 마지막까지 남는 시간만 되면 계산대 근처에 잠깐 서서 저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 앞에서만 괜찮다는 말을 자꾸 늦추게 됐을까요? 셔터를 내리기 직전 그 남자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혼자시면 정류장까지만 같이 걸을까요? 저는 그때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입술이 먼저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요. 그날도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계산대 옆 동전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저는 허리를 숙여 줍다가 입구 쪽을 봤어요. 셔터 밖에 누군가 서 있었거든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이 태준 씨였습니다. 회식 손님들이랑 몇 번 온 적 있는 사람이었죠. 회사에서 팀장쯤 되는 것 같았고 말투가 차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다시 열면서 물었어요. 또 필요한 게 있으세요? 태준 씨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아주머니 혼자 마감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잠깐 멈칫했어요. 그냥 인사치레인가 싶었는데 태준 씨가 계산대 근처에 서서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봤죠. 말을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편하다기보다는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마감하는 게 익숙했는데 누군가 그 시간을 함께 있어준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저는 계산대 서랍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저 이제 문 닫아야 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앞치마를 벗고 셔터를 내리려는데 그 사람이 가게 앞에서 한 발짝 떨어져 서 있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정류장까지만 같이 걸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셔터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거절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 저는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셔터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철컥 울렸고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태준 씨는 제 옆에서 말없이 따라왔죠. 정류장까지는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발소리만 2개 들렸고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밤 공기가 차가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자 태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집까지 무사히 들어가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서는 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혼자 산 지 오래됐고 남자랑 이렇게 걷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1시 45분이었고 집에 도착하면 자정이 넘을 거였어요. 매일 이런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게 익숙했지만 그날은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저는 마감 시간이 되면 자꾸 입구 쪽을 봤습니다. 혹시 또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자리 잡았거든요. 하지만 태준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날 한 번이었던 거겠지.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유난히 많았고 저는 계산대와 주방을 오가며 땀을 흘렸어요.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고 저는 테이블을 닦으면서 허리를 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태준 씨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편의점 커피 2개를 들고 있었죠. 오늘도 늦으시네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먼저 걸었어요. 태준 씨는 말없이 따라왔고 우리는 정류장까지 또 함께 걸었죠.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태준 씨가 커피 한 캔을 제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저는 사양하려다가 받았어요. 캔이 차가웠고 손으로 감싸니 조금씩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 더 있었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피곤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죠.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뭐가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요.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어요. 익숙해요. 20년 넘게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저도 오래 혼자 살았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TV도 안 보고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불 켜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대충 해결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날이 많았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외롭긴 하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편한데 외로워요. 우리는 그날 밤 1시간 가까이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버스가 오고 또 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죠. 헤어질 때 태준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끝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그래요.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 저보다 먼저 자기 버스에 올랐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나타나는 걸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궁금하다기보다는 기다려지는 느낌이 더 컸거든요. 마감 시간이 되면 자꾸 시계를 보게 됐고 셔터를 내릴 때면 입구 쪽을 먼저 확인하게 됐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그게 패턴이 됐습니다. 태준 씨는 거의 매일 나타났고 우리는 정류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깊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날씨 얘기, 동네 얘기, 가끔 일 얘기 정도였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소중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가기 전 누군가와 함께 앉아 있는 그 시간이 점점 필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물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2 있어요. 다 장가갔고 따로 살아요. 자주 보세요? 아니요. 명절 때나 한 번씩이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애들이 있는데 따로 살죠. 명절에도 바쁘다고 잘 안 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같은 처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분은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일찍 갔어요. 술 때문에요.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완전히 괜찮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계속 혼자였고 그게 익숙해졌지만 외로웠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면 몸 먼저 망가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오래 했는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자꾸 남았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면 몸 먼저 망가진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태준 씨가 제 생활을 걱정해 준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누군가 저를 봐준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죠. 그날 이후로 태준 씨와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편해졌어요. 저는 마감 시간이 기다려졌고 태준 씨는 빠짐없이 나타났죠.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일찍 마감할 수 있었는데 셔터를 내리는데 태준 씨가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비 맞고 가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아서요. 태준 씨는 우산을 제게 건넸습니다. 같이 쓰고 가요.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고 빗소리가 우산 위에서 똑똑 울렸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해서 태준 씨가 물었어요. 내일도 오면 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뒤로 태준 씨는 거의 매일 나타났습니다. 회식이 없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센 날도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마감을 평소보다 30분 일찍 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일찍 정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셔터를 내리려는데 맞은편 편의점 앞에 태준 씨가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기다린 거야? 태준 씨는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천천히 걸어왔어요. 오늘은 일찍 끝나셨네요. 손님이 없어서요. 그럼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편의점 앞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태준 씨가 커피 2개를 사와서 하나를 제 앞에 놓았죠. 캔이 차가웠고 저는 손으로 감싸면서 조금씩 온기를 느꼈습니다. 평일 저녁 11시쯤이면 동네가 조용해졌어요. 가끔 차가 지나가고 편의점 형광등 불빛만 환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태준 씨를 힐끗 봤습니다. 태준 씨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 짧게 말을 건넸죠. 그런데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일 오래 하셨죠? 태준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쯤 됐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요. 힘드셨겠어요. 뭐 익숙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명절에도 가게를 열었죠.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태준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다니면서 애들 키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혼자 다 하시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삶을 알아봐 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쉬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게 익숙해서요. 그래도 혼자 다 감당하면 몸 먼저 망가져요. 태준 씨가 또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우리는 그날 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한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편의점 주인이 의자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일어났죠. 정류장까지 걸으면서 태준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하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태준 씨랑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했고 무언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태준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태준 씨는 변함없이 나타났고 우리는 매일 정류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제 하루 중에서 그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날 태준 씨가 평소와 다르게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제가 이상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태준 씨를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뭐 그렇죠. 저도 혼자 살면서 많이 느꼈어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하고 밥도 대충 먹게 되고 청소도 귀찮아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태준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아주머니가 좀 덜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었습니다. 커피캔을 든 손이 조금 떨렸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태준 씨는 제 반응을 보면서 급하게 말했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서 죄송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서로 힘들 것 같아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커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게 차가웠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같이 산다고? 그날 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주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산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불 켜는 것도 귀찮고 밥 차려 먹는 것도 버거웠죠. 세탁기 돌리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혼자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태준 씨를 피했습니다. 마감을 서두르고 뒷문으로 나가고 정류장도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자꾸 태준 씨 생각이 났거든요.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태준 씨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같이 살면 덜 힘들 것 같아서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다시 평소 시간에 마감을 했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돌아서는데 태준 씨가 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요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태준 씨는 말없이 제 옆을 걸으면서 편의점으로 갔고 커피 2개를 사왔어요. 우리는 또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말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상한 말 했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서로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태준 씨는 저를 조용히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서로 익숙한 게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혼자 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태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캔을 손에 쥔 채로 말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좁은 원룸에 짐만 가득하고 냉장고엔 반찬 몇 개뿐이었죠. 침대 시트도 언제 빨았는지 기억이 안 났고 창문도 오래 안 닦았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걸 느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태준 씨한테 말했어요. 같이 살아볼까요? 태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근데 천천히 해요. 제가 낯을 좀 가리거든요. 태준 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닌 삶이 어떤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는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태준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어요. 큰 캐리어를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방 몇 개면 충분했거든요. 옷 몇 벌, 화장품, 자주 쓰는 물건 정도만 챙겼죠. 짐을 싸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보다 숨통이라는 느낌이 더 앞섰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안도감처럼 느껴졌죠. 태준 씨 집은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조용했고 나무가 많았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입구를 보면서 한참 서 있었죠.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태준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가지런히 놓았어요. 현관이 넓었고 거실이 보였죠. 제가 살던 원룸보다 몇 배는 넓었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소파가 깨끗하게 놓여 있었어요. 부엌도 넓었고 식탁도 컸죠. 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방은 이쪽이에요. 태준 씨가 안방을 보여줬어요. 침대가 크고 옷장이 있었죠. 창문도 커서 밖이 잘 보였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태준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편할 수가 없었어요. 새 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고요. 저는 짐을 방에 풀면서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고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살던 좁은 집,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던 집, 혼자 남아서 버티던 원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첫날은 조용했습니다. 태준 씨는 저녁을 간단하게 차려줬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태준 씨는 옆에 앉아서 같이 뉴스를 봤죠. 말은 없었지만 함께 있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우니 천장이 낯설었고 이불 냄새도 달랐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낮에는 태준 씨가 출근한 사이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선반에 뭐가 놓여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죠. 태준 씨가 쓰던 컵, 접시, 수저들을 만지면서 이제 이것들이 내 것이기도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낮에 혼자 있을 때면 창밖을 자주 봤어요.
나무가 많아서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흔들렸고 새소리도 들렸죠. 원룸에서는 창밖에 다른 건물만 보였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태준 씨는 저녁 6시쯤 퇴근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저녁을 차렸고 같이 식사를 했죠. 오늘 뭐 하셨어요? 청소 좀 하고 TV 좀 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화는 짧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게 됐고, 청소기는 어떻게 쓰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배웠죠. 태준 씨는 제가 필요한 걸 물어보면 천천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태준 씨를 받고 태준 씨는 애들 왔나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자식들? 태준 씨가 자식 얘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급하게 식탁을 정리하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 씨는 자연스럽게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 아버지, 우리 왔어요. 오늘 저녁 먹었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태준 씨가 돌아오면서 저를 봤죠. 애들이에요. 인사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식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였어요. 딸은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아들은 30 초반 정도였죠. 둘 다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몰랐어요. 언제 같이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따라 들어갔고 저는 주방 쪽으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태준 씨가 애들한테 설명했습니다. 같이 살기로 했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들고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 우리한테 먼저 얘기하셔야죠. 저희가 아버지 걱정되는데 딸이 그렇게 말하면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물 한 병을 꺼내서 마시면서 저를 힐끗 봤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면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고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또 올 거예요. 애들 데리고요. 그래, 그렇게 해. 태준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딸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방 안까지 들렸어요. 아버지, 집 깨끗하네요. 그래도 저희가 자주 와서 확인할게요. 괜찮아. 미선 씨가 잘 챙겨줘. 그래도요. 저희는 아버지 걱정돼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애들이 돌아갔어요. 저는 방 안에서 나가지 않았고 태준 씨가 문을 두드렸죠. 미선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출근하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 집이 맞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소를 해도 밥을 해도 제 집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자꾸 눈치가 보였고 어디까지 건드려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죠. 주말이 됐습니다. 태준 씨 자식들이 또 왔고 이번에는 손주까지 데려왔어요. 5살쯤 된 아이가 거실을 뛰어다니고 딸은 부엌 서랍을 열어 과자를 꺼냈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주가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딸이 조심해, 할아버지 집인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지, 내 집은 아니구나. 오후쯤 딸이 주방으로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좀 어때요? 편하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세요. 그런데 우리는 좀 불편해요. 저는 칼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 가족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저희도 자주 오는데 신경 쓰이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과일만 계속 깎았어요. 사과 껍질이 길게 벗겨졌고 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딸이 나가고 저는 혼자 주방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외부인이구나, 나는.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가고 저는 태준 씨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여기서 자꾸 작아져. 태준 씨는 TV를 보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애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예민하게 굴지 마요. 애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 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선을 넘은 뒤였습니다. 원룸 계약도 정리했고 짐도 다 옮겼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뒤로 자식들은 주말마다 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마다 주방으로 물러났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고 아들은 아내까지 데려왔어요. 거실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죠. 딸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유 없어요? 애가 우유 먹어야 하는데. 아, 미안. 안 사뒀네. 태준 씨가 미안해 하는데 딸이 저를 힐끗 봤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장도 안 보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뭘 사야 할지 몰랐거든요. 태준 씨가 먹는 것도 잘 모르고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즘 재밌어요. 같이 봐요. 태준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고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았어요. 손주가 할머니, 나 사과 싫어라고 말했지만 저는 할머니가 아니었죠. 그냥 아저씨 집에 사는 아줌마였습니다. 오후 내내 자식들은 집안을 자기 집처럼 돌아다녔어요. 냉장고를 열어 음료수를 꺼내고 과자 서랍을 뒤지고 화장실을 쓰고 방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죠. 딸이 안방문을 열더니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방 정리가 안 돼 있네요.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그래도요. 저희가 올 때는 깨끗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방 정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건드려야 할지 몰라서 조심하고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딸이 아버지, 우리 저녁 먹고 갈게요 하면서 주방으로 왔어요. 뭐 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된장찌개 끓일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좀 우리 치킨 시켜 먹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고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3만 원짜리 2마리를 시켰고 태준 씨가 돈을 냈죠. 치킨이 오고 다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자리가 없어서 주방 의자에 앉았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도 나서지 않았죠. 아버지, 이거 맛있네요. 다음에 또 시켜 먹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태준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고
저는 주방에서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나가서 같이 먹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언제든지 와. 근데 아버지, 이 집 열쇠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먼저 와서 기다릴 때도 있잖아요. 태준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열쇠 하나 만들어줄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자식들이 열쇠를 가지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녁 8시쯤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치킨 뼈와 콜라 캔이 어질러져 있었고 저는 말없이 치웠어요. 태준 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죠. 미선 씨, 오늘 수고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그냥 구석에서 눈치만 보다가 뒷정리만 했을 뿐이었죠. 다음 주에도 자식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친구까지 데려왔어요. 아버지, 제 친구예요. 인사해요. 낯선 사람까지 집에 들어오고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아, 같이 사시는 분이세요? 하고 물었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딸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봤어요. 저희가 여기 자주 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불편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닌데요. 우리 가족인데 낯선 사람이 있으면 편하게 못 있잖아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랑만 있고 싶거든요. 딸이 나가고 저는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고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준 씨한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자꾸 작아져요. 태준 씨는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봤어요. 또 그 얘기예요? 애들이 아직 적응 못한 거예요. 적응이 아니라 날 아예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민하게 굴지 마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예민하게 군다는 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제 감정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은 넓은데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출근하고 저는 혼자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 쿠션을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닦아도 이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현관으로 갔고 문을 열었어요. 딸이 서 있었죠. 아버지 안 계세요? 출근하셨어요. 아, 그럼 제가 잠깐 들어가도 돼요? 놓고 간 게 있어서요. 딸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갔고 뭔가를 찾더니 나왔어요. 찾았어요. 그럼 저 갈게요. 딸이 나가고 저는 현관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내 집이 아니구나.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전화도 없이 왔고 열쇠까지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샤워하는 사이에 들어와 있었죠. 거실에 나가니 아들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있었어요. 아, 계셨어요?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산책 나가셨어요. 그렇구나. 전 맥주 좀 마시고 갈게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뭐지? 저녁에 태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애들이 너무 자주 와요. 그리고 열쇠까지 있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태준 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래 그래요. 애들이니까. 근데 저는 불편해요. 미선 씨가 적응해야죠. 애들은 원래 이 집 식구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살아도 저는 식구가 아니라는 걸요. 밤에 혼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원룸에서 혼자 살 때가 오히려 나았어요. 좁아도 제 공간이었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넓은 집에 살지만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음 날 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옷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버지, 애 옷 여기 좀 둬도 돼요? 올 때마다 편하게 갈아입히려고요. 태준 씨는 그래, 나더라고 했고, 딸은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 옆에 아이 옷을 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옷장마저 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준 씨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나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태준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또 그 소리예요? 얼마나 더 예민하게 굴 거예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이해 좀 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요. 태준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 씨한테 말했습니다. 전화 갈게요. 태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말했잖아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있어봐요. 애들도 익숙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태준 씨는 그날 밤 저를 달랬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애들한테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봤습니다. 밤이 깊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애들이 말이 좀 심했죠. 제가 내일 전화해서 얘기해 볼게요.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편이 있구나. 태준 씨가 계속 말했어요. 미선 씨, 조금만 참아요. 시간 지나면 애들도 이해할 거예요. 우리 좀 더 노력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다시 혼자 사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알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 볼게요. 태준 씨는 안도하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잘할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견디면. 다음 날 아침 태준 씨는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딸한테 전화해 볼게요. 걱정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점심때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현관으로 갔고 인터폰을 확인했죠. 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얼굴을 찌푸리며 들어왔어요. 아버지 계세요? 출근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딸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저희 보고 너무 자주 오지 말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여기 올 때마다 불편해요. 우리 엄마도 아닌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요. 저도 불편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편하면 왜 여기 있어요?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태준 씨랑 같이 살기로 해서 왔어요. 그건 아버지 혼자 결정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동의한 적 없어요. 딸이 일어서면서 냉장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더니 안을 들여다보고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사다 놓은 건데 왜 없어졌어요? 제가 먹었어요. 냉장고에 있길래 버리기 전에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버리기 전에요? 이거 유통기한 한참 남았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니, 여기 사는 사람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저희 거예요. 함부로 먹으면 어떡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요? 앞으로도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정말 불편하다고요. 딸이 나가고 저는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저녁에 태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딸한테 전화 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 먹었다고요? 그게 애 거였대요. 몰랐어요. 유통기한 확인하다가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물어보고 먹어야죠. 태준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화났어요. 자기네 엄마도 아닌 사람이 자기네 물건을 함부로 만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냉장고도 못 열어요? 그게 아니라 조심해야죠. 애들 물건은 건드리지 말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까지 데려왔고 둘이 거실에 앉아서 저를 봤어요.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아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반대였어요. 아버님이 재혼하시는 거요. 저는 손을 꼭 쥐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하신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죠. 그래도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입장이요? 저희는 이 집에 올 때마다 눈치 보여요.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친정 쪽에서도 좋게 안 봐요. 며느리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파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아들이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저희가 올 때는 좀 피해 주세요. 아버지랑만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피하라고요? 네. 방에 계시거나 밖에 나가시거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녁에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한 말 들었어요? 네. 미안해요. 근데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태준 씨를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애들 입장도 이해해줘야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생기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낯선 사람이에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죠. 미선 씨, 그냥 사과해요. 냉장고 건도 그렇고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요. 크게 만들지 말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사과하라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먹은 게 잘못인가요? 이 집에 사는 게 잘못인가요? 저는 태준 씨를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은 제 편이 아니네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았어요. 저는 방 밖으로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었어요. 어디 가요?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 손잡이가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제 손에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장기 모텔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일주일 단위로 끊으시면 싸요. 일주일로 할게요. 저는 카드를 내밀고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3층 끝방이었고 복도가 좁고 어두웠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걸이 몇 개가 전부였죠. 창문도 작았고 밖이 잘 안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철컥 울렸고 그제야 숨이 조금 돌아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 씨였죠. 어디예요? 왜 안 들어와요? 밖에 있어요. 밖이 어디예요? 들어와요. 얘기해요.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혼자 앉아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않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모텔 방으로 돌아와서 작은 책상에 앉아 먹었어요. 빵이 목에 걸렸지만 천천히 삼켰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준 씨였어요. 미선 씨, 들어와요. 애들한테 제가 말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오후쯤 태준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미선 씨, 어디예요? 만나서 얘기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저는 주소를 보냈고 1시간 후에 카페로 갔습니다. 태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미선 씨. 태준 씨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할게요. 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나왔어요. 태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들 눈치 보고, 당신 눈치 보고, 냉장고 하나 열 때도 조심하고, 거실에 앉을 때도 눈치 보고요. 그건 애들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적응이 아니에요. 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애들도, 당신도요. 태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미선 씨를 원해요. 그럼 왜 애들 편을 들었어요? 왜 저보고 사과하래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시고 예민하게 굴지 말래요? 태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집 열쇠였죠. 이거 돌려드릴게요. 미선 씨, 다시 생각해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테이블 위에 열쇠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애들이 문제라면 제가 말할게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은 계속 그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 애들 편을 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끝내요? 네.
여기서 끝이에요. 저는 손을 빼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준 씨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텔로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일하던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했죠. 사장님, 저예요. 혹시 자리 있으세요? 미선 씨? 오, 언제 일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내일 나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제 일정을 적었어요. 내일부터 일 시작. 한 달 후 원룸 알아보기. 천천히 다시 시작.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고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조각 케이크 하나를 샀어요. 딸기 케이크였죠. 모텔방으로 돌아와서 플라스틱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었습니다. 달콤했고 부드러웠어요. 혼자 먹는 케이크였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핸드폰에 태준 씨한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거리가 어두워졌어요. 저는 케이크를 다 먹고 포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다시 혼자가 됐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선택한 혼자였거든요. 누군가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좁은 방에서라도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나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받고 계산대에 서고 마감을 했어요. 익숙한 일상이었죠.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곳보다 조금 더 좁았지만 괜찮았어요.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게 답은 아니었구나. 누군가와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외로울 수도 있었죠. 제 자리를 잃으면서까지 누군가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새 집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끓였습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였지만 맛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함께 있지만 외로운 삶과 혼자지만 온전한 삶 중에서요. 저는 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